자, 이번 영상은 파이썬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은 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씩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본 다음에 도대체 객체 지향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전을 해왔느냐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기존에 이런 옛날에 굉장히 옛날이죠. 1940년대면은 도대체 몇 년도야? 굉장히 옛날인데 그 옛날부터 이제 발전되어 온 언어들을 이렇게 계속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객체 지향이 언제부터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느냐?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객체 지향을 안 하고 뭘 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차적 언어, 아니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나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객체 지향이 어느 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구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쓰면서 주피터 노트북에 좀 약간 그 내용을 좀 작성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람다식까지 해가지고 함수 얘기를 끝냈는데, 자, 파일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이썬 베이직에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했었고, 두 번째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와 이제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뉴 하신 다음에 새롭게 주피터 노트북 셀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타이틀드 요 위에 있는 제목 살짝 눌러서 일단은 03번에서 파이썬 OP에서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해당 파일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객체 지향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혹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이런 방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C 언어입니다. 일반 C 언어, C++이나 C# 말고 일반적인 그냥 C 언어를 얘기를 하죠.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함수 기반의 프로그래밍인데 일반적으로 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예를 이용해서 이해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작성해야 될 프로그램, 즉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능별로 세분화를 합니다. 즉 은행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통한 건 아니라서 대략적으로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여하간 은행 프로그램은 안에 세부 기능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업무, 예금 기능이죠. 예금 기능. 그래서 예금 업무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은행이 하는 일 중에 이제 대출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기능. 그렇죠? 대출 업무. 그다음에 또 외환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국 돈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또 보험 업무가 있을 거예요. 보험 기능. 각각의 업무들을,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실제로 은행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능별로 이렇게 일단은 세분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각각의 기능들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금 기능은 예금 기능의 세부적인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입금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금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체 업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들이 또 나눠지겠죠. 그렇죠?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은행 업무 중에 예금 기능 중에 이제 입금 업무 또는 돈을 출금하는 출금 업무, 그다음에 이체 업무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고,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세부 기능 중에 요번에 입금 업무에 대해서 좀 세부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입금 업무는 뭐 자행환 입금, 같은 은행끼리 입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타행환 입금,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또 다시 세분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의 그 은행이라는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기능별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세분화한 다음에 그 세분화한 기능을 또 다시 내부적으로 다시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각각의 기능들을 세분화하고 다시 또 그 기능 안에서 세분화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는 이제 단위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 그대로 단위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능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능들을 함수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쫙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확 합치면은 전체로 하나로 확 합치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은행 프로그램이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기반이에요. 펑션 기반이고 각각의 기능들을 함수로 구현해서 그것들을 전체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절차적 프로그램이 구조적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그냥 제가 한번 말로써 설명을 한 거고요. 이 기능에 이제 장점이 있겠죠. 이 프로그래밍 방식에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혹은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프로그래밍 할 대상을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설계를 해도 어느 누가 분석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즉 은행이라는 게 기능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은행의 기능을 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분석을 해도 누가 설계를 해도 프로그램을 누가 설계해도 유사한 형태의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 시 누가 작성해도 비슷한 효과, 즉 다시 말해서 설계가 쉬워요. 설계가 쉽고 이렇게 만든 설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단위 기능별로 프로그램에서 묶으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어떤 난이도가 낮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자체,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가 쉽고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바로 이 절차적 언어,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이게 기능별로 세분화를 해서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만들면은 이 기능을 꼭 한 군데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함수 만들었을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함수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능이 좀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기능이 좀 다른 기능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함수를 수정을 했을 때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그 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코드가 약간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꼬여서 서로 이렇게 중복돼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 하나의 기능을 변경을 하면은 그 변경에 대한 효과가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있어요. 즉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거나 기존의 기능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할 때
상당히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있고 결국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인력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단점이 생기냐면은 프로그램이 점점점 커지고 지금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빈번한 교체, 기능들에 대한 새로운 추가, 아니면 기존 기능의 삭제,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비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기 뭐 한 1990년대 뭐 요때겠죠. 90년대 중반, 후반, 요때 이전에는 사이가 굉장히 플랫했죠. 맞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요즘 인터넷 세대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예전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굉장히 플랫했습니다. 세상이 잘 변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세대에서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도 됐어요. 그냥 프로그램 한번 만들고 이게 주구장창 쓰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이제 급변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빨리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고도화가 되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많이 변경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혹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커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99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옛날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몽기종기 모여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세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프로그램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현실 세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대로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변경을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해결해야 하는 이 문제를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모델링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모델링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방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객체지향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이 이제 실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프로그램해야 될 문제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문제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그럼 어떻게 옮길 거냐,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구성 요소 간에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 이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구성 요소 간에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 그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얘예요. 자, 은행, 아까 전에 했었던 은행을 다시 한번 객체지향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은행을 아까는 기능별로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예금 기능, 매환 기능, 뭐 그런 보험 기능, 뭐 이런 식의 기능별로 쫙 세분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고객이 있을 거고요. 네, 은행 지점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계좌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고객이나 은행 지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은행 지점 같은 것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은행 계좌 같은 거는 실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들, 은행이라는 그런 어떤 기능,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서로 오고 가느냐,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자는 얘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바로 객체지향 방식입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아까 구조적 프로그램과 정반대겠죠. 그렇죠? 장점은 그런 걸 겁니다. 이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탁월합니다. 유지보수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요. 물론 객체지향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설계해서 만드는 게 더 쉬운 건 아닌데, 하지만 기능 우리가 했었던 절차적 프로그램보다 유지보수에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훨씬 더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더 좋다라는 게 아마 객체지향 방식의 장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변하는 거를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변경만 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객체지향 설계를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즉, 이게 기능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오히려 좀 쉬워지는데, 객체지향은 그 구성 요소를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은행을 고객, 은행 지점, 계좌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파악했다면,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은행의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에 제각각 즉 여러 가지 설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정답이 없어서 설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맨 나중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이제 뒤집어 엎는 이런 현상도 초기에는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설계가 중요하게 된 거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에 상상 외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개발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도메인 분석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전체 개발 기간의 절반 이상, 60배에서 심지어는 70%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들을 설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설계가 나오면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설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힘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밍이 힘들어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프로그램이 힘들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설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놓고 제대로 돌아간다면 나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유지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 빗대어 보면은 당연히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현재 상태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조적 프로그램보다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훨씬 지금 현재 세대에 맞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기존에 했었던 절차적 프로그래밍, 이런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한물간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객체 지향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오바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문제에 맞는 프로그래밍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구장창 써는 쉽게 말하면 어떤 학문적인 이런 개발, 학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르고 쉽게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잘 변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차적 프로그래밍, 구조적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들 있죠. 무슨 뭐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특정 기능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우리한테 뭐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 유지 보수가 감당이 안 돼요.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구현들이 빠르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방식일 겁니다. 어떤 방식이 나은 방식이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프로그래밍이 어떤 프로그래밍이다, 어떤 내가 개발하려는 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거에 맞춰서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객체 지향 얘기로 이제 통일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파이썬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즉 함수 기반의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특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기반의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이제 절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뭐 비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와서 객체 지향 개발을 하려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합니다. 객체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리 은행 얘기 계속했으니까 은행을 예로 들어서 계좌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행 계좌. 이 은행 계좌도 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이 계좌라는 이 개념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죠. 이 은행이라는 계좌라는 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런 구성 요소, 이런 개념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모토가 이거잖아요.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서 걔네들을 구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좌라는 개념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개념적인 내용을 은행 계좌라는 이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묘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생각을 했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계좌라는 개념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은행 계좌라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동작으로 일단은 조금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묘사해야 되는 대상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즉 계좌라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동작, 이걸로 이 계좌라는 걸 좀 단순화시키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좌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값입니다. 하나의 값, 정해져 있는 값을 얘기하죠. 계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 계좌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값들, 정해져 있는 값들,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계좌 번호 같은 게 있겠죠. 계좌 번호가 계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계좌주? 계좌 주인.
계좌주? 이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계좌를 그 계좌가 누구의 계좌인지, 그렇죠? 그냥 계좌주라고 할게요. 예. 그 계좌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은행인지, 뭐 은행명, 그렇죠? 뭐 계좌번호만, 요즘엔 계좌번호만 갖고 은행명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은행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현재 이 계좌에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특정 계좌가 가지는 어떤 특성들일 겁니다. 하나의 값이란 얘기죠. 정해져 있는 값, 들어가야 되는 값, 이런 것들이 아마 특성일 거고요. 또 이 계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 즉 동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좌 갖고 뭐 하죠? 가장 대표적인 동작이 바로 이체일 겁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는 이런 동작, 이런 행위, 이걸 우리가 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체라는 게 아마 계좌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동작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요소들, 계좌라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거는 값이잖아요. 이거 값이 되니까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은, 이런 개체들이 가지는, 이런 계좌라는 이런 개념들이 가지는 이런 동작은, 이체라는 동작은 한 계좌에서 돈을 빼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올리는, 한 계좌에서는 돈을 차감하고 다른 계좌에서는 돈을 이렇게 올리는, 추가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줄의 프로그램 코드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이체라는 작업은 결국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는 변수, 하나는 함수로, 하나는 값으로, 하나는 프로그램 코드로, 여러 줄의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와 함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그냥 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프로퍼티 혹은 속성, 혹은 자바에서는 필드, C++ 같은 경우에는 멤버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모든 언어에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서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객체지향에서의 함수는 몽땅 다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프로퍼티, 속성, 필드, 멤버 베리어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좀 다른 용어로 사실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각각의 변수와 함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걸, 이 계좌라는 이 개념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변수로 이런 특성을 표현하고 함수로, 메서드로 이런 동작을 표현하는 건 좋아. 하지만 이런 계좌라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계좌라는 단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계좌라는 프로그래밍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위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 클래스란 키워드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받아서 우리가 계좌라는 개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즉 슈도코드로 제가 그냥 작성을 해보면 클래스,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다는 얘기예요. 이 계좌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다시 말해서 이런 프로퍼티들을 이 안에 쭉 나열을 하고, 이 어카운트가 할 수 있는 동작을, 다시 말해서 함수를, 정확하게 메서드를 이 클래스 안에 묘사를 하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계좌라는 이런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진짜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정의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래스는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현실 세계의 객체, 우리가 이걸 이제 객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현실 세계의 객체를 프로그램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객체를, 그렇죠, 여기서 여기 객체 따오고 프로그램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요 모델링 따오고 수단이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의 수단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클래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 정도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수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를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방식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실을 수는 없습니다. 즉, 특정 계좌가 있고 특정 예금주가 있고 특정 은행이 있고 특정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클래스 안에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클래스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를 클래스에 저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조금 틀린 얘기긴 한데 클래스에도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객체지향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클래스는 모델링의 수단이지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갖고 있는 실제적인 오브젝트라고 표현하는 객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래스는 모델링의 수단이고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지정한 형태의 메모리 구조를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자, 클래스에서 지정한 형태, 즉 클래스에서 우리가 쌀라쌀라해서 뭐라고 막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어떤 계좌번호 안에는 계좌 안에는 계좌번호, 계좌주, 은행명, 진행 지점, 잔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묘사를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 각각의 것들은 변수로서 표현이 되고 해당 변수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지정한 형태로 이런 변수들이 잡히고, 다시 말해서 메모리 구조가 형성이 돼요.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저장 구조에 우리가 실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계좌, 김길동이라는 사람의 계좌,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의 계좌, 강강찬이라는 사람의 계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계좌들을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파생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 이렇게 파생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덩어리,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오브젝트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객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는 또 다른 의미로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를 파생시키는 수단이다 라고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고요, 실제 데이터를 들고 있는 홍길동, 김길동, 강감찬 이런 사람들의 실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수단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객체지향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끝도 없는데 좀 간단하게 좀 끊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한 요런 두 가지 정도, 클래스를 요런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은 객체 모델링의 수단,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는 결국은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객체 모델링을 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고요.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메모리 구조,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객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객체지향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념,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왜 나왔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차이,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우리 강의 노트에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설명도 써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OOP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 아까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로써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구현의 편의성 측면에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구현의 편의성은 아니죠. 유지보수 측면에서 OOP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잘 이해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스라는 개념과 인스턴스, 실제 오브젝트 개념이 어떻게 다르다, 클래스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다 라는 것도 한번 쭉 말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한 요 정도까지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 데이터라는 건 결국 뭐 그런 거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생이니까 학생 이름, 뭐 학번,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학생 데이터를 이용해서 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하면은 좀 편리한지, 그리고 왜 이 방식으로 하는 게 기존의 구조적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지, 클래스라는 개념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제가 코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코드는 이제 우리가 작성할 코드겠죠. 우리의 코드는 이제 학생의 이름과 학과, 학번, 그 다음에 각 학년의 평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점으로 할게요. 예, 뭐 1학년, 2학년 대학교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별 평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칭해서 현재까지의 학점, 평균 평점 이걸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개념은 이제 학생이라는 개념이죠. 대학교 학생이라는 개념이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값, 특성은 이름, 학과, 학번, 평점,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한 4개 정도의 속성으로 한정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명의 학생은, 네, 여기다 좀 쓰면서 하죠. 학생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는 학생 이름, 그 다음에 뭐였죠? 학과, 학번, 학번, 다음에 성적, 평점, 이렇게 4개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변수입니다. 그냥 변수의 한 명이니까, 지금 한 명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변수 만들면 되겠죠. 변수 4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이니까 student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를, 우리 파이썬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학생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str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tu 학과니까 dept, 디파트먼트에서 영문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번은 stu num 해주면 되겠죠. 자, 학번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결정하실 때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로 잡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연산이 필요 없다 라는 경우에는 문자열로 잡는 게 조금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처리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번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4층 연산이나 이런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숫자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뭐 학번에서 2000년대 학번에 대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사용을 하려면은 숫자보다는 당연히 문자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학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층 연산을 하지는 않잖아요. 학번 갖고 뭐 더하고 빼고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2000년대 학번, 뭐 19년도 학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필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수치적인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적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얘기가 좀 길었지만 문자열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2020년 뭐 0101 뭐 이런 식으로 학번이에요. 예, 학번이라고 하고 굉장히 유니크하네 학번이. 자, 이런 식으로 학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교 연산도 해야 되고 전체 평균 평점 그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레이드, 에버리지 뭐 그냥 그레이드 하죠. 뭐 그레이드는 원래 A, B, C, D 이런 등급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평점을 그냥 그레이드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은 3.5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숫자로 플로트죠. 그래서 뉴메릭 타입으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한 명의 학생을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변수, 개각각인 변수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이 아니라 3명의 학생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명의 학생. 일단 1차원적으로 또 다시 1차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이구나. 그러면 잠깐 주석 처리할 거고요. 자, 1명, 2명, 3명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튜던트 네임 1, 1, 1, 1 그 다음에 2, 2, 2, 2 얘니까 3, 3, 3 3, 3 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변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홍길동 영문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건 좀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김길동이고요. 철학입니다. 얘는 2번이고 4.0이네요. 공부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신사임당이죠. 자, 신사임당은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학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평점은 4.5입니다. 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3명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3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학생이 많이 늘어나면 한과에 막 요즘에는 학부적으로 뽑으니까 학생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한 100명 돼요, 학생이. 그러면은 스튜던트 네임 1, 2, 3, 4 해가지고 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100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느냐? 되게 이상하죠. 나중에 프로그램 처리도 안 돼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프로그램 할 수는 없고요. 학생의 숫자가 많아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뭘 갖다 들이밀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가 들어오게 되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열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우리 파이썬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또는 딕셔너리라든지 뭐 이런 셋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집합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일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죠?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dpt라는 리스트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제각각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넘버도 역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빈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일단은 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에 어펜드를 해주면 되죠.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1번 첫 번째 학생 점 어펜드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이 홍길동이었나요? 아까? 그래서 홍길동. 그리고 이번엔 네임이 아니라 dpt죠. dpt에 대해서 어펜드에서 홍길동의 영문과네요. 그렇죠? 영문과. 그 다음에 넘버에 대해서 어펜드 똑같이 이렇게 어펜드를 해서 학번이 요거죠. 평점은
그레이드 보죠. 자, 해서 append. 그래서 숫자 3.5였나요 아까? 3.5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코멘트 아웃 시킬 거고요. 이렇게 하고요.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사용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요 스튜던트에 당연히 리스트니까 0번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두 번째 학생은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되게 간단하죠. 두 번째 학생은 그냥 또 어펜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김길동 철학과 학번이 이거고요. 4.0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모든 사람의 학생 이름을 찍으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본 제어문 중에 포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name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죠. in 한 다음에 요거 돌면 되죠. 그러면서 print name을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홍길동 김길동에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료구조, 따지면서 리스트 안에 모두 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다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 이름 다 일로 들어가는 거고, 학과 이름은 일로 들어가고, 학번은 일로, 다음에 성적은 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정이 있죠. 어떤 가정이 있냐면, 어떤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같은 첨자, 여기 우리가 인덱스라고 표현하죠. 같은 첨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사람의, 한 학생의 데이터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즉 0번째 칸에 있는 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 1번째 칸에 있는 데이터가 두 번째 있는 사람의 데이터, 세 번째 칸에 있는 데이터가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데이터라는 얘기죠. 즉 요 리스트, 각각의 리스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칸이 있을 텐데, 그 인덱스가 같은 것들은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라는 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러한 인덱스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인덱스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 지금 실제로 인덱스를 쓰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말이죠. 아까 전에 인덱스 쓴 것처럼 (0) 혹은 (1) 이런 식의 숫자 인덱스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지 각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가정이 일단 숨어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인덱스가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같은 인덱스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4개의 리스트로 각각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가정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명의 학생은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약간 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중복된 코드도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 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대괄호니까 리스트죠. 리스트를 이용해서 4명, 지금 3명이죠. 3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같은 첨자가, 같은 위치가 같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자가 같은 데이터는 한 사람의 데이터를 의미하게끔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아까 위에 변수를 여러 개 만든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 형태예요. 하지만 이 역시 프로그래밍적인 실수를 유발할 여지가 많고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첨자 처리, 인덱스 처리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데이터를 논리적인 하나의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표현하는 단위로 묶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부분만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면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이런 리스트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이런 방식은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하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객체지향적으로 이걸 문제를 바꾸어서 객체지향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런 학생이라는 이런 개념을 묘사하고, 제가 아까 클래스가 어떤 개념을 묘사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객체 모델링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이 객체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묘사하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는 클래스에 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인스턴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이 객체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파생시켜서 거기에 실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그 인스턴스에 저장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학생 개념을 묘사하고, 인스턴스를,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 우리가 쉽게 그냥 오브젝트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오브젝트, 혹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객체라고 쉽게 표현하는 게 인스턴스입니다.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셀을 밑으로 탁 넘겨주는 게 좋겠죠. 요 밑에서 이제 학생에 대한, 학생을 클래스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저장해 보아요. 요 내용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지향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객체지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쉬운 얘기겠지만, 이제 객체지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이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인스턴스는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될 점은 뭐고 꼭 작성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코드상으로 잘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 테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요 객체지향 첫 번째 시간으로 기존의 구조적 프로그램과 구조적 프로그램, 절차적 프로그램,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쭉 객체지향 개념과 이제 뭐 전체적 언어에 대한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도 쭉 한번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클래스 개념까지 이제 넘어와서 한번 실제로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묘사하는 그 이전 단계까지 한번 와본 겁니다. 한번 잘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실제 클래스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